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인책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윤 대통령은 국민과 공감대를 넓히지는 못했지만 민주당이 굴복하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뭘 얘기하려 한 것일까요? 저는 이번 회견에서 대반전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소통이 뭔지는 깨달았으면 했습니다.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를 가지겠다는 전향적인 태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아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며 사과를 한 것도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둘 다 모두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수사기관의 사법 절차를 지켜본 뒤에 특검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또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특검을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일단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고 법률적 판단만 하면 이 말은 원론적이고 아주 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무적인 판단이 더 통할 수가 있죠. 그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관해서도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원석 총장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한다고 수차 강조를 하고 있죠.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검의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검은 정해진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처 등의 수사에서 봐주거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때 파헤쳤지만 별것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도이치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는 지난 2년 반 정도 사실상 나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 특수부를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 나와 내 가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지 혹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만큼 했지만 소환 조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범죄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이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 윤 대통령은 수사, 재판 관계자들이 나나 국민과 똑같이 최상병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경과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 뒤에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수사 결과 그리고 경찰에서 하고 있는 최상병 사망 사건에 관련된 수사 이 모두를 다 지켜본 뒤에 특검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돼서 정부로 지금 입송이 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순직사고 소식을 듣고 나도 국방장관에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의 첫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40 총선에서 야당이 참패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SBS 라디오와 그리고 MBC 뉴스 외전에서 윤 대통령 기자회견 첫 질문은 총선 참패 원인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데 따라 앞으로 전국을 운영하는 기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윤 대통령이 한 대답은 솔직히 말해 기대하는 만큼 명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국정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왜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 아니 나부터 오만해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제가 미흡했던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생각하고 있다. 이 말하자면 열심히 했는데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그 결과 국민도 체감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또 어떻게 들으면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우리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들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 뒤에 한 말도 어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고 생각한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런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 일자리 창출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다.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국민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게 소득이 늘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항심이 생깁니다. 항산자는 항심, 무항산자는 무항심이다. 이게 맹자의 얘기였죠.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는 낙원은 지구상의 그 어떤 정부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계속 가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주 가지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은 제게도 위안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런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아마 이 말에 가장 실망했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과 그 주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유사 좌파들 말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변화된 코멘트를 할 것인지 지켜봤을 것입니다. 저는 4월 1일 윤 대통령이 50분짜리 담화를 냈죠. 그 담화는 정말 보수층에게도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말씀을 할까 다들 기대하에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계획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 계획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말하자면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방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정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어리게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솔직히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언론조차도 의대 정문 2,000명을 확대하는 회의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은 누구하고 했으며 어떻게 논의를 한 것인가? 그 회의록이 없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 얘기를 합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브리핑했다는 소문이 있다. 또 어떤 분은 의료 정책학을 공부한 모 교수가 이 문제를 브리핑했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난 4월 1일 50분짜리 담화가 총선을 망쳤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서 저출생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인가요? 시골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산부인과 의사, 그 중에서도 분만을 맞는 의원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다들 피했습니다. 피부과, 안과, 그리고 성형외과는 넘쳐나는데 산부인과, 소아과는 의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수입은 적고 책임은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방의 산부인과가 적은 것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적게 살고 그 결과 당연히 신생아 출생이 없으니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원이 없는 것입니다. 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의원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를 거꾸로 산부인과 소아과가 없어 저출생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뒤에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우선 국민의힘은 솔직하고 진솔한 회견이다. 이렇게 상찬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로 간 입장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말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며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막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사뭇 공격조입니다. 국정기조 쇄신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치 공세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명확히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 윤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과정을 설명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호주와의 국방 문제를 많이 강조하면서 이 전 장관이 적임자인 것처럼 말했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겠느냐. 정말 이 전 장관 외에 책임자가 없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협치가 물 건너갔음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을 같이 논의할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했는지 근본적 회의감이 든다. 대통령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종섭이 출국 금지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자, 에피소드 하나. 진보 좌파 신문인 이 경향신문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한 시민들은 윤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불통, 독불장군 이걸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오랜 검사직에서 형성된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이미지로 윤 대통령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여당에 관여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대하기를, 야당과 많이 소통하고 야당 요구를 수용하기를 주문했습니다. 물론 진보 성향의 신문이니까 이걸 특별히 강조를 했겠죠. 검찰이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위주의 인선에서 벗어나 각계 전문가와 자신을 비판했던 인사들을 과감히 등용하라고 시민들은 조언을 했습니다. 진솔한 소통이 없다는 점을 문제시했습니다. 부산의 어느 대학생이 한 말이 제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렇습니다. 도어 스태핑으로 소통을 강조했는데 지난달 의대 정문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에서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퇴장한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게 일방적인 소통, 쉽게 말해 불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외에 경향신문 옮긴 시민의 지적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올해 KBS 신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발언을 기다리는데 사과하지 않은 걸 볼 때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아예 다르구나 느꼈다. 윤 대통령 이미지? 호통친다, 술 많이 먹는다.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왕조 시대가 아닌데 왕 같은 느낌이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떠올렸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 황당 공약을 아십니까? 이 신문에 크게 나진 않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신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가졌다고 하지만 192석이나 야권이 챙기고 있어서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가진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반민주주의자인 것을 넘어 솔직한 말로 제 정신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다.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추미애가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말입니다. 추미애는 이날 국회의장이 되면 대선에 불출마해서 이재명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 아래서 국민을 지키는데 한 몸이 돼야 하고 시대적 소명에서 일탈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분이 야당의 대표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시대적 소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은 국회 의전서열 2위입니다. 의전서열은 8위인 교섭단체 야당 대표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회의장은 진영에 치우치지 말고 의회의 중립성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당직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불출마를 의장 출마 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야당의 대표와 일심 동체가 되겠다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첫 번째로 후보 등록을 마친 조정식 의원의 공약은 또 이렇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재표결 의석수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 조정하겠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까?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입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도 소용이 없는 의석을 180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문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야권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완력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장 독단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200석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헌법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표결 정족수를 180석으로 하는 것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개헌사항입니다. 조정식은 또 국회 핵심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개원 즉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법사위를 소수정당이 가지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가급적 막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관리가 생긴 것입니다. 같은 날 후보로 등록한 우원식은 저는 이재명의 가치 동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치 동반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원식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상입니다. 독립성을 표방하는 감사원을 입법부 산하에 두겠다는, 그래서 다수당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아주 놀라운 발상입니다. 문자 그대로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우원식은 또 이재명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을 했던 4년 중임제 개헌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이게 국회의장의 공약사항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국회의장 입후보 공약인가요? 8일 일하는 국회, 유능한 국회, 민생국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성호는 무려 3,000자에 달하는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어느 민주당 중진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회의장 후보자들이 경쟁을 하듯 정파적 공약을 내는 것은 처음 본다. 중립이 생명인 의장 후보자가 야당 대표 입맛에 맞춘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적절치 않다. 자, 지금 국회의장을 뽑는데 누가 가장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명심입니다. 명심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왜 그런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걸까요? 명심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겠죠. 어떻든 국회의장을 결정하는 것이 강성친명계, 예컨대 당선인을 31명이나 배출했다는, 그래서 최대 개파가 됐다는 강성친명 조직 대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의장을 결정한다 하는 뒷말이 나올 정도면 글쎄요, 민주당도 반민주로 앞으로 위험해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삼선의 추경호가 9일 선출이 됐습니다. 후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다가 원내대표 선출을 연기를 하니까 3명이 우수수 나왔죠. 그 중에서 윤재욱과 같은 대구 출신 추경호가 당선이 된 겁니다. 추경호는 이날 국민의힘 22대 총선 당선자 108명 가운데 102명이 참석한 경선 투표에서 70표를 받았습니다. 4선 이중배는 21표, 그리고 3선 송석주는 11표를 받았습니다. 세 분이 다 정책통이죠. 어쨌든 추경호도 앞으로 1년 동안 원내대표를 하면서 정치적 운명을 거는, 명운을 거는 그런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추경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권성동, 주호영, 윤저옥이 이은 지금 4번째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입니다. 추경호 의원의 당선 소감이 이렇습니다. 단일대오로 108명이 똘똘 뭉쳐서 가자. 그러면 우리는 192석 야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 그렇게 하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거기 앞에 놓인 과제로 우선 그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해병대원 특검법 등 야당이 예고한 특검 정국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원구성의 최대 쟁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소수당인 여당이 맡게 되느냐 여부입니다. 만약 법사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된다면 국회는 바람잘날 없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벌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을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윤석열, 이재명의 영수회담 성사 과정에 심평 변호사가 메신저였다는 뉴스가 있었죠. 심평 변호사가 스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메신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함성덕, 임혁백 두 교수의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다는 뉴스가 언론계를 흔들었습니다. 심평은 이 두 사람이 한 얘기를 듣고 90%가 뻥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메신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함성덕, 이 지금 경기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을 하고 있죠. 임혁백,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공관위원장을 했죠. 이 함성덕, 임혁백 두 사람은 한국일보까지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도 이재명 비서실도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딱 잘랐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언론은 함성덕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실제 메신저 역할을 일정 부분 했다 손치더라도 이 용산 정무 라인이 엄연히 있는데 비공식 라인이 회담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말한 것은 당혹스럽다고 썼습니다. 함 원장과 임 교수의 인터뷰 보도가 나온 날 아침부터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다. 대형 사고로 보였다. 두 사람이 한국일보에 찾아가서 우리가 메신저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실에서는 뻥이다 이 얘기고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누가 진실일까요? 함성덕은 윤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이웃 주민입니다. 아주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죠. 단지 내 골프 연습장이나 사우나에서 윤석열 검사와 종종 마주쳤고 이후에 친분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 함성덕의 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공식 라인이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듯한 비선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은 차단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 보도에 이어서 자칫 비선 논란 2탄으로 확산될까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박영선, 양정철 때도 비선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TV조선이 특종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실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선에서 나왔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죠.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부에서는 두 사람이 자기 장사를 해도 정도가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인터뷰 기사를 두고 시끄러웠다. 함성덕, 임혁백 두 사람이 자기 장사를 했다. 그런데 장사를 해도 정도가 있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주변에 비선 논란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심평, 함성덕, 그리고 임혁백. 누가 이 비선을 자꾸 만드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두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등판론이 불거지며 여권 내부가 술렁이는 중입니다. 한동훈의 출마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의 변수가 됐습니다. 한동훈은 지난달 20일 SNS에 시간을 가지고 성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말 7초,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이 되던 전당대회가 어당팔이라고 불리는 황우회가 8월 초로 미뤘죠. 도저히 그때까지는 안 된다. 지금 새로 비대위원 뽑고 절차를 다 제대로 하려면 6말 7초에 전당대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8월 초로 미뤘습니다. 그 8월 초로 미루면서 졸지에 한동훈에게는 시간의 이제 생겼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복귀를 위한 전당대회로 지금 전당대회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경원 대표실도 그 바람에 쑥 들어갔습니다. 6말 7초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차피 이번에는 나경원 대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감대를 계속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차피 나경원 대표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8월 초로 되면서 한동훈 등판설이 나왔고 나경원 대표설은 쑥 들어간 겁니다. 불과 12일 만에 당내 공기가 바뀐 것입니다. 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전당대회는 한동훈 출마 문제만 남은 상황처럼 보인다. 이제 한동훈 등판만 결정이 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때마침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교분을 나눈 사이다. 우리는 언제든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한동훈은 지난 3일 당직자들과 만찬을 했죠. 그래서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하니까 몸이 아프다고 한 사람이 그 직전에 비대위원들과 한 만찬이 들통이 났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3일 당직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교류하자, 이렇게 얘기까지 한 겁니다. 또 한동훈은 낙선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를 했습니다. 그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총선 전까지 18,000명이던 팬클럽 위드훈이라고 합니까? 이 팬클럽은 총선 참패 후에 오히려 47,000명으로, 그러니까 약 3만 명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내 각종 견제구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권 주자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대선 1년 반 전에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애초에 임기 2년을 다 못 채운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철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역시 원톱으로 총선을 이끌었으니 참패 책임을 지고 전당대회에 불출마해야 한다. 이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차피 질이 밀려야 할 당으로 보이는데, 솔직한 얘기입니다. 요사이 제가 보수 유일 정당인 국민의힘을 보면 가까운 시일 안에 질이 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질이 밀려야 할 당으로 보이는데 그 당에서 대표를 한들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난장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자가 승리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